세상이 멈췄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로의 심장. 그곳에서 30척의 이란 고속정이 한국 선박을 에워쌌어요. 미사일이 조준됐습니다. 40개 전부. 레이더 화면은 경고음을 토해냈죠. 위험. 저는 미 오함대 상황실 책임 분석관입니다. 중동 15년 전쟁 직전 상황 분석 전문가죠. 하지만 이건 분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정사실이었어요. 결국 30분 최후 통첩, 미군 불개입 결정, 외교 실패 확인, 모든 출구 차단.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이머를 켰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25분, 20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사3자 예측치, 육아 폭등 시나리오, 국제 파장 분석.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모니터 구석에서 점 하나가 움직였어요. 포위망을 향해. 단독으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한국입니까? 30분. 딱 그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후 통첩이었죠. 저는 미 오함대 상황실에서 실시간 레이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 주변으로 이란 고속정들이 거미줄처럼 조여들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전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구축함 한 척이 혼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 오함대 상황실에서 중동 군사 충돌을 분석하는 사람이죠. 15년간 이 화면 앞에서 전쟁 직전 상황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레이더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총성이 나는지, 어느 거리에서 협상이 깨지는지. 저는 패턴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패턴이 없었습니다. 2021년 1월 4일 새벽 2시.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서 한국 유조선 한 배의 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납포됐습니다. 이유는 환경 오염이라고 했죠. 하지만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였어요.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 달러. 한국 정부가 미국 제재 때문에 풀어주지 못하고 있던 금액이죠.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말기였고 이란 핵 협상은 완전히 깨진 상태였습니다. 양측 다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 상황에서 유조선 납포라니. 저는 즉시 에스컬레이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이란 고속정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척, 15척, 20척.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전부 미사일 장착 고속정들이었습니다. 저는 상황판에 예상 전개도를 그렸죠. 30분 안에 포위 완성. 1시간 안에 해협 봉쇄 가능. 미군 개입 시 전면 충돌 확률 85%. 우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상부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유조선 한 척 때문에 중동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외교 채널로 푼다. 시간을 번다. 압박은 최소화한다. 교범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한국 구축함 최영함. 4,400톤급. 다남이었습니다. 지원 함정도 없이. 미군 어무도 없이. 저는 처음엔 대기 위치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상황 관망. 그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최영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위망을 향해 직진하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km, 5km, 3km. 옆 분석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란 고속정들이 반응했습니다. 대형을 조였죠. 최영함을 중심으로 포위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30척까지 늘어났어요. 거리 2km, 1.5km. 레이더 라곤 신호가 울렸습니다. 미사일 조준이 시작된 겁니다. 30분 안에 물러나라. 이란의 최후 통첩이 무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영어였어요. 국제 채널이었죠. 한국 함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전진했어요. 거리 1km.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회피 기동도 소용없어요. 한 발만 나가면 양쪽 다 끝입니다. 저는 타이머를 켰습니다. 30분, 29분, 28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죠.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배 미쳤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첫 미사일 발사 2분 후 전면 교전. 10분 후 미군 개입 여부 결정. 1시간 후 국제 유가 폭등. 그때였습니다. 최영함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주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위스 근접 방어 체계도 가동됐죠. 공격 준비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쏘지는 않았어요. 그냥 겨누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판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어요. 완전 무장 상태로 갑판 난간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헬기도 로터를 돌리기 시작했죠. 저공 비행 준비 자세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옆 분석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건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었습니다. 경고 사격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고. 쏠 수 있다고. 하지만 먼저 쏘지는 않겠다고.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5분, 20분, 15분. 레이더 화면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이란 고속정들은 포위를 유지했고 한국 함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거리 1km. 서로를 겨눈 채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숫자로 계산되는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가졌는지, 누가 먼저 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이건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공포를. 저는 즉시 한국 해군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교범이든 작전 매뉴얼이든 과거 사례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남이 적 포위망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해군 교범에도 없었어요. 화면 속 최영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았고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이란 고속정 30척 한복판에서 주포를 겨눈 채로. 저는 위성 영상을 계속 확대했습니다. 갑판에 도열한 특수부대 요원들의 배치를 분석했죠.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헬멧, 방탄복, 소총. 그런데 배치가 이상했어요. 엄폐물 뒤가 아니었습니다. 난간에 그대로 서 있었죠. 보이는 위치에. 일반적인 군사 교범에서 특수부대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숨겨야 하는 전력이죠. 적이 모르게 운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적이 있다고. 준비됐다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고. 이런 행동은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야 하고 그 반응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이건 교범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어요. 저는 한국 해군 파병 이력을 검색했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졌어요. 소말리아 아덴만,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전 기록도 있었죠. 2011년 1월 21일. 아덴만 여명 작전.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화물선 3호 주얼리호를 납치한 사건이었어요. 선원 21명 인질. 해적 8명 무장. 한국 해군 특수전단 UDT 투입. 작전 시간 10분. 총성 20여 발. 해적 8명 전원 사살. 인질 21명 전원 구출. 아군 경상 1명.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8명 전원 사살이라고요? 이건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제압도 아니었어요. 소탕이었습니다. 완벽한 제거였죠. 저는 다른 나라들의 해적 진압 작전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대부분 협상부터 시작했어요.
시간을 끌고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고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전 시간도 보통 몇 시간에서 며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협상 시도 기록 없음. 경고 사격 없음. 돌입 후 10분 만에 종료. 이건 망설임이 없는 군대의 기록이었어요. 살려둬야 할 이유를 찾지 않은 부대였습니다. 상황실 통신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란 내부 통신이 포착됐다는 신호였죠. 저는 헤드셋을 썼습니다. 페르시아어였어요. 실시간 통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배 확인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2011년 아덴만. 해적 작전 그 부대 맞습니다. 다시 침묵. 8명 전부. 10분이었습니다. 거리 유지하십시오. 저는 헤드셋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작전을, 8명이라는 숫자를, 10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지금 계산하고 있었어요. 경험 없는 군대는 숫자를 믿습니다. 우리가 30척이고 상대가 한 척이니까 이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경험 있는 군대는 다릅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저 배가 과거에 뭘 했는지, 저 특수부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란은 지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0척 대 한 척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목숨 대 한국 특수부대의 실전 기록이었습니다. 8명, 10분, 전원 사살. 그 숫자들이 지금 이란 고속정 조종사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레이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란 고속정들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었어요. 포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거리가 미묘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km에서 1.2km로 천천히 조금씩 물러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밀리고 있었어요. 한국 함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주포를 겨눈 채, 특수부대를 보여준 채, 헬기 로터를 돌린 채. 그런데 이란이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한국은 처음부터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기억을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을, 아덴만 여명 작전을, 8명이 10분 만에 정리됐던 그 기록을. 공포는 총알보다 빠릅니다. 기억은 미사일보다 정확하죠. 한국은 지금 무기가 아니라 과거를 쓰고 있었어요. 실전 기록을, 죽음의 숫자를. 타이머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5분, 10분. 하지만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어요. 승부는 이미 났습니다. 총성이 나기 전에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해군은 숫자로 싸우지 않는다. 기록으로 싸운다. 다음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 기록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그래서 물러났다. 타이머가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후 통첩 시간이었죠. 저는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척의 고속정들이 여전히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형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한두 척이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죠. 1.5km, 1.8km. 저는 위성 영상을 전환했습니다. 고속정들의 선수 방향을 확인했어요. 몇 척은 이미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준비였습니다. 통신 담당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란 내부 채널에서 새로운 교신이 포착됐다는 신호였죠. 저는 헤드셋을 썼습니다. 페르시아어 통역이 들어왔어요. 전 함정, 작전 중단. 귀환하십시오. 명령이었습니다. 철수 명령이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최후 통첩 시간 3분 전이었어요. 이란은 자기들이 정한 데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른 척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벌리고 있었어요. 포위망이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한국 함정 최영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포는 여전히 조준 상태였고 특수부대 요원들은 갑판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헬기 로터도 계속 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격하지 않았어요. 경고 사격도 없었습니다. 승리를 선언하는 무전도 없었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란 고속정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상으로도 20km 이상 멀어졌어요. 안전거리였습니다. 위협이 해제됐죠.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전투는 없었습니다. 교전도 없었어요. 협상도 없었죠. 그런데 끝났습니다. 한쪽이 물러났고 한쪽이 남았습니다. 승부는 명확했어요. 저는 최영함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천천히 유조선 한 배의 케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호위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주포는 내렸고 특수부대 요원들도 갑판 아래로 들어갔죠. 헬기 로터도 멈췄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과시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어요. 그냥 임무를 마친 것처럼 담담하게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처음 겪는 승리였어요. 총성도 없고 폭발도 없고 격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쪽이 이겼고 한쪽이 졌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개요. 시간대별 전개. 양측 전력 분석. 결과. 손이 자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교전 없음. 충돌 회피. 외교적 해결.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해군 최영함. 이란 혁명수비대 포위망 진입 후 철수 유도 성공. 손을 멈췄습니다. 철수 유도라고요? 한국이 유도한 겁니까?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란이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물러나게 만들었죠. 다음 줄을 적었습니다. 교전 없이 전술 목표 달성. 억제 성공. 억제. 그게 정확한 단어였습니다. 한국은 싸울 준비를 보여줬고 상대방은 싸우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이게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특이사항 한국 측 무전교신 최소. 경고 사격 없음. 작전 종료 후 과시 행위 없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이 보고서는 사실만 나열했을 뿐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를 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닌 제 생각을 정리하는 파일이었죠. 거기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총성 없는 전투를 목격했다. 다음 줄을 추가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쏘지 않았다. 대신 기억을 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란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했다. 그게 답이다. 저는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실 밖으로 나갔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200km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저는 그 바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방금 세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총성 없이. 조용히.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을 바꿀 수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재분류 체계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독립변수. 예측 불가. 사장. 다음 날 오전 미 5함대 분석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어젯밤 사건에 대한 평가 회의였죠. 저는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분석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동 담당, 아시아 담당, 전술 분석, 정보 담당.
모두 같은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죠. 전력 비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란 고속정 30척대, 한국 구축함 1척. 미사일 숫자, 화력, 기동성. 모든 수치에서 이란이 압도적이었어요. 그 다음은 지리적 분석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앞마당이었죠. 보급선도 가깝고 증원도 쉬웠습니다. 한국은 8,000km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발표 순서가 왔을 때 저는 보고서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해군의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최영함의 무전교신 횟수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웠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상부와의 교신도 최소였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모든 게 진행됐죠. 일반적인 작전에서는 상부 승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전쟁 직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고 외교적 고려가 있고 국제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은 지시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최영함 함장의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30년 경력, 파병 횟수 7회, 아덴만, 레바논, 중동 다국적군, 실전 경험이 축적돼 있었어요. 부함장도 확인했습니다. 25년 경력, 파병 5회, 특수전 부대 출신이었죠. 작전장교, 포술장교, 전투정보장교 모두 비슷했습니다. 파병 경험 다수, 실전 로그 보유. 이건 훈련용 경력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동맹국 함정들의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파병 비율이 달랐어요. 한국 해군은 장교의 70% 이상이 실전 파병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해군의 지휘 구조 분석이었죠.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 재량권이 극도로 넓었어요. 대부분의 해군은 중앙집 중식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위로 올라가고 승인이 내려오고 그 다음 실행됩니다. 안전하죠. 책임도 분산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현장 지휘관에게 결정권이 있었어요. 상황 판단, 전술 선택, 교전 규칙 적용. 현장에서 끝냅니다. 이건 위험한 구조입니다. 실수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외교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썼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저는 왜 이게 가능한지 분석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파병을 나갔고 실전을 경험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 판단 능력이 축적됐죠. 침착함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의 결과도 아니었어요. 살아남아 본 조직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죠. 한국 해군은 지시를 기다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상황을 끝내는 조직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응할 게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들을 보조 전력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행위자로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건 일회성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입니다. 최소 수십 년간 축적된 조직 문화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군대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침묵 속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조직이 됐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었습니다. 파병마다 쌓인 경험, 실전마다 배운 교훈,
살아남을 때마다 강해진 확신. 저는 그날 한국 해군을 다시 분류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독립 변수였어요. 예측 가능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세력이었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사건 3일 후 외교 채널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비공식 문의였어요. 몇몇 국가의 국방 담당자들이 미 국무부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행동이 과도하지 않았냐는 내용이었죠. 그들의 논리는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선을 넘었다. 단독 행동은 위험하다. 국제협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공식 항의는 아니었어요. 비공식 문의였습니다. 왜 공식화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어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건 당시 국제법 검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납포됐습니다. 한국 해군이 자국 선박 보호 명분으로 접근했죠. 국제해양법상 정당한 권리였어요. 무력 사용도 없었습니다. 위협도 최소화했습니다. 선제 공격도 없었죠. 어떤 조항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불편해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국은 허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국제 질서에는 명문화되지 않은 규칙이 있습니다. 중소국가는 강대국의 승인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하지만 협의는 합니다. 사전 조율을 하죠. 그게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동맹국들과 협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갔죠. 자국 배가 위험하니까. 자국 해군이 해결한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강대국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방산 라인 쪽 정보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한국 해군 장비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축함 재원, 전투체계, 특수전 훈련 프로그램. 갑자기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국가들이었죠. 그들은 한국 모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례를.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를. 이건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질서가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란 쪽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란 내부 선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사건을 최소화했어요. 유조선 억류는 짧게 언급됐고 석방 과정은 아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에 대한 언급도 없었죠.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이해했습니다. 이란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30척으로 한 척을 포위했는데 물러났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최후 통첩을 걸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침묵이 패배의 증거였지만 그래도 체면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종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파급 효과를 정리하는 문서였죠. 첫 번째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단독 행동은 중소국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두 번째 결론을 추가했어요. 강대국 중심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세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이란의 침묵은 한국의 승리를 국제적으로 확정시켰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불편해할 겁니다. 한국이 우리 동맹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통제 밖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은 불안하게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움직인다. 이는 동맹 관계의 약화가 아니다. 한국의 성숙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상부에 제출했죠. 며칠 후 회신이 왔습니다. 간단했어요. 보고서 확인했다. 추가 논의 필요. 추가 논의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정하기 싫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멀리 있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의 여파는 여기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질서는 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약이 찢어져서 끝나지도 않아요. 대신 조용히 흔들립니다. 누군가 허락받지 않고 움직였을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분석 체계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했습니다. 독립행위자, 예측 불가, 통제 불가. 한국이 그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사건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상신할 공식 문서였죠.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의 공식 평가였어요. 저는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사실만 적었죠. 날짜, 시간, 위치, 전력 배치, 움직임 결과. 숫자와 좌표로만 채워진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한국이 이겼다고 써야 합니까? 이란이 졌다고 해야 합니까? 교전이 없었는데. 승패를 논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죠.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교전 없이 상대의 결단을 무너뜨렸다. 손을 뗐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문장은 달랐습니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사실이었지만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지울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주관적인가? 너무 강한 표현인가? 하지만 지우지 못했어요. 이게 진실이었거든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내부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에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독, 정책 담당자, 외교 라인 인사들.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30분간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군의 사전 협의를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제안했습니까? 네. 거절당했습니다. 한국 측 손실은? 없습니다. 이란 측 손실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란이 물러났습니다. 왜죠? 한국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질문만 반복됐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물었죠.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총 한 발 없이. 회의가 끝났습니다. 보고서는 승인됐어요. 수정 요구도 없었습니다. 제가 쓴 그 문장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교전 없이 상대의 결단을 무너뜨렸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정이었어요.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지난 15년간 작성한 중동 지역 분석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작성한 동맹국 해군 전력평가 보고서였죠. 한국 부분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지역방어 중심, 미군 작전 보조 역할, 독자 작전 능력 제한적.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는 확신했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돕는 나라라고. 우리가 보호하는 동맹이라고. 틀렸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 재평가 문서였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니다. 다음 줄을 적었어요. 독립적 작전 수행 능력 보유. 현장 판단 능력 우수. 실전 경험 축적.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정이 아니었어요. 분류의 변경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국가들을 분류해왔습니다.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위험한 나라, 관리 필요한 나라. 카테고리가 명확했죠. 그 안에서 세계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그 틀을 깼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판에 올라왔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실행했고 성공했다. 이는 한국의 변화가 아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본질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백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1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한국을 보조 변수로 본 게 틀렸습니다. 미군 작전에 맞춰 움직이는 동맹으로 분류한 게 잘못이었죠. 보호받아야 할 나라로 판단한 게 오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지도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총성 없는 승리가, 허락받지 않은 성공이,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저는 제 분류 체계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 독립행위자, 지역 안정 변수, 예측 불가, 통제 불가, 존중 필요. 사건 한 달 후 국제 군사 커뮤니티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논평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외교 채널도 조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저는 동맹국 해군들의 브리핑 자료 요청 목록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늘어났어요. 호르무즈 해협 사건 관련 상세 분석, 한국 해군 작전 패턴, 다남 접근 전술 평가. 요청 국가도 다양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요청에 응답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묻지 않았어요. 미사일 사양이나 레이더 재원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술을 물었죠. 어떻게 접근했는지, 왜 물러서지 않았는지, 어떻게 상대를 압박했는지.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였어요. 저는 나토 해군 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항목을 확인했죠. 새로운 사례 연구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비대칭 억제 전략 마이너스 호르무즈 해협 사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이 상세히 분석돼 있었어요. 다남 접근의 심리적 효과, 특수부대 노출 전술, 침묵을 통한 압박, 과거 전력을 활용한 억제, 교재였습니다. 한국의 작전이 군사 교육 자료로 편입된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의 교육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비슷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사건이 전부 사례 연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사례였어요. 며칠 후 저는 비공식 다국적 해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례 모임이었죠. 각국 분석관들이 모여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중동 정세, 남중국해 긴장, 북극해 활동. 여러 의제가 오갔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한국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식은 어떻습니까? 한국처럼 접근하면? 한국 사례를 참고하면? 처음엔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났어요. 거의 모든 의제에서 한국이 비교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제 기준 후보였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분류된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국 분석관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과 작전협의 채널이 원활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협의보다 통보를 선호합니다. 그럼 통제가 어렵겠습니다.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영국 분석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이해한 겁니다. 저는 이란 쪽 정보도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흥미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 교육 자료에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해군 전술 매뉴얼이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항목이 추가돼 있었어요. 고도 훈련 단일 함정 대응 프로토콜. 저는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적 함정과의 조우 시 행동 지침이었어요. 숫자, 우위를 믿지 말 것. 과거 전력을 확인할 것. 불필요한 교전 회피. 생존 우선. 이라는 배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란의 철수는 패배 인정이 아니었어요. 생존 판단이었습니다. 체면보다 결과를 택한 드문 선택이었죠. 그들은 한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계산했습니다. 숫자로는 우위였지만 경험으로는 밀렸어요.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이건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현명함이었어요. 저는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 발생 6주 후였죠. 호르무즈 해협 사건은 전술적 충돌이 아니었다. 다음 주를 적었습니다. 이는 서열 확정 사건이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서열 확정이라고요? 하지만 맞았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은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강대국의 승인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중소국까지만 무시할 수 없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선언도 없었죠. 대신 연구했습니다.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고쳤습니다. 이게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전투는 없었다. 하지만 순위는 정해졌다. 한국 해군은 이제 지역 해군력의 기준점 중 하나다. 예외가 아니라 모델이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출했죠. 며칠 후 회신이 왔습니다. 보고서 확인. 이견 없음. 이견 없음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인이 아니었어요. 동의였습니다. 미 해군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저는 그날 15년 분석과 경력 중 가장 짧은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 독립 완료. 사건 2달 후, 저는 한국 해군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도달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들을 만들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국 해군 창설 시점이었죠. 전쟁 폐허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된 함정도 없었어요. 일본이 두고 간 낡은 배 몇 척이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연대표를 펼쳤습니다. 한국 해군의 주요 이정표를 정리한 자료였죠. 1950년 한국전쟁. 연안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1970년대 근대화 시작. 1990년대 원양 작전 능력 확보. 2000년대 다국적 파병 본격화. 숫자만 봐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하지만 세부 내용이 달랐어요. 한국은 파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아덴만, 남수단. 20년간 계속됐어요. 작전이 끝나도 다음 파병지를 찾았습니다. 휴식기가 거의 없었죠. 이건 비정상적인 운용이었습니다. 군대는 쉬어야 합니다. 훈련하고 재정비하고 교체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시 봤습니다. 북쪽엔 북한이 있었어요. 휴전선은 70년간 유지됐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늘 긴장 상태였죠. 평화 속에서 자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버틴 조직이었어요. 저는 한국 해군 문화에 대한 보고서도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특징이 있었어요. 승리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해적 8명 사살, 인질 전원 구출. 완벽한 성공이었죠. 하지만 한국 해군은 조용했습니다. 최소한의 발표만 했어요.
영웅 만들기도 없었고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습니다. 다음 작전을 준비했을 뿐이죠.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과보다 다음 상황을 봤어요. 칭찬받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중요했습니다. 말보다 기록을 쌓았죠. 저는 한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해군 투자는 유지됐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누가 집권하든 일관됐죠. 70년간 축적된 합의였습니다. 바다를 지켜야 한다는,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저는 호르무즈 해협 사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최영함이 단독으로 포위망에 들어갔을 때 그건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어요. 70년 축적의 결과였습니다. 이란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한 겁니다. 세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날 밤의 장면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붉은 점들, 포위망, 최후 통첩, 그리고 한국 함정의 침묵. 그 침묵은 자신감이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경험의 무게였어요. 살아남아 본 조직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죠. 강한 나라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을 쌓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고 살아남고. 한국은 그걸 했습니다. 조용히. 저는 최종 평가를 작성했습니다. 개인 기록이었어요.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성장 중인 조직이 아니다. 이미 도달한 조직이다. 다음 줄을 적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사건은 시작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한국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었다. 세계가 몰랐을 뿐이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저는 15년간 중동 해역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충돌을 봤고 전쟁 직전 상황들을 목격했죠. 강한 나라들을 봤고 위험한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같은 건 처음이었어요. 총성도 없고 폭발도 없고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바뀌었죠. 서열이 재정립됐고 인식이 수정됐고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답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 함정들은 지금도 항해하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고. 스스로 균형을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수라고. 이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분류의 변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경외했습니다. 70년을 쌓아온 나라에게, 조용히 강해진 군대에게, 허락받지 않고 증명한 사람들에게. 저는 오랫동안 세계의 군대를 분류해왔습니다. 강한 나라, 위험한 나라, 관리해야 할 나라.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칸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해군은 총을 쏘지 않았고 승리를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켰을 뿐이죠. 그리고 세계는 알아버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을.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분류의 변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